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헌정 질서를 짓밟은 중대 범죄자의 특별 사면에 분노한다고 밝혔고 민변은 사면권 남용이 상권 분립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말 몇 마디로 감옥에 가두는 야만의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84명으로 또 역대 최다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233명으로 600명 이상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 규모를 보이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오후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수도권에도 낮 동안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애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죠. 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짚고 국민 화합을 이뤄 코로나19 등 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번 사면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이틀 동안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상황의 성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정한 특별 사면 대상자는 3,094명입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번 사면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민생 경제와 정치 발전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선거사범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반 형사범이 2,650명이고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38명,
선거 사범이 315명 등입니다. 이번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에 발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등 기존 질환 외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사면 복권된 이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삼성 서울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지난달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는데요. 원래의 만기 출소일은 박 전 대통령이 87살이 되는 오는 203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4년 9개월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는 가장 오랜 기간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동안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22일부터 이곳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청와대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악화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31일 0시에 구치소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이곳 병원에서 곧바로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김대겸 기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도 당분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인 4년 1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난 2019년 9월 지병인 어깨 질환 때문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과 7월에도 같은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미숫가루나 죽으로 식사를 해왔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정신건강 치료도 함께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한 달 반 이상 추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면된 이후에도 전문의 의견에 따라 당분간 이곳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뇌물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처음 구속된 이후 석방과 구속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법원은 변호인과 친인척을 제외한 어떠한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하고 자택에서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1년 뒤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가 6일 만에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뒤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여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론상으로는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되는 오는 2036년, 즉 95살이 돼야 출소가 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서 지난해 말과 지난 4월 두 차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차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촛불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복권 소식에 촛불 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오늘 특별 사면에 대해 당황스럽고 분노한다고 전했는데요. 국정농단으로 법치와 헌정을 짓밟은 중대범죄자가
형량을 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형 집행을 면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특별 사면으로 또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정경유착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중죄를 엄히 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량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 보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돼야 하는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사면권 남용이 또다시 삼권 분립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구속정지 제도 등 일반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측은 탄원서를 통해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이 대선 쟁점이 되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될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친박근혜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 측은 오늘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석방 축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상 가동률과 입원 대기자가 모두 점진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지난주 13일입니다. 82.6%에서 78.8%로 감소를 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77.6%에서 69.8%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간편 전담병원의 가동률도 78.2%에서 66.0%로 10% 이상 포인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병상 배정도 보다 원활해져 입원 대기자 수도 지난 13일 802명에서 218명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확진자 규모와 고령자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병상 확충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여력은 앞으로도 더욱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1월 말까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소의 입원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지난 22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국립대 병원을 제외한 31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를 더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바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306개의 중증 환자 병상이 추가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어제는 23일입니다. 사회부 총리와 복지부 장관이 9개 국립대 병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중증, 준중증 병상을 300여 개 이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을 4곳을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어제 시행하였습니다.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 확보에 협조하고 계신 환자, 치료에 전문용하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거점 전담병원 10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32개소 거점 전담병원을 통해 3,500개 병상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으로 거점 전담병원은 40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총 6,000여 병상까지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병상 확보와 코로나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따라 일반 환자의 진료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병상은 일반 병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인력과 물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일반 병상을 줄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병상 100개를 줄이면 70개의 코로나 중등증 병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0개 병상은 간병 병동 운영을 위한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인력 경우에도 코로나 중환자실은 일반 중환자실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의료인력을 새로 충원하고 정부도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병원 내에서 기존 일반 진료를 하던 의료인력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뤄도 되는 수술이나 외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기로 한 병원을 이용하시던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불가피하게 진료가 지연되거나 다른 병원에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증 질환이나 혹시라도 미뤄두는 수술 같은 데 대해서는 동네 병의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된 의료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한정된 의료전 안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가 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상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격리 해제 환자 대상으로 한 전원 전실 명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전실 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치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 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 또는 전실 또는 퇴원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전히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게 되면 소명자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격리 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일에 전원 전실 명령을 실시한 210명 중에서 98명은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증상이 호전된 분들은 퇴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63명은 의료진이 추가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금 계속 전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격리 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격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행 규모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고 다시 일상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께서 조금만 참고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3차 접종과 기본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67.1%입니다. 12세와 17세 청소년들은 1차 접종률은 67.8%에 되어 있습니다. 2차 접종률은 지금 46.3%입니다. 본인의 건강과 우리 모두의 안전 또 일상회복을 위한 최선의 수단인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과 모임은 피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보는 분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입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의료계가 모두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현재 위기도 극복하고 일상회복도 곧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병상 가동률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19의 전반적인 현황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테고요. 이어서 바로 주요 뉴스, 주요 이슈 관련된 소식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전 11시쯤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사를 찾았습니다. 직접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주목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에 계셨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불허하셨었는데 그때랑 지금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 걸로 생각합니까?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참 아까 이명박 대통령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뿐만 아니라 국권 정치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뭐 정치를 앞으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국당 여론이 있다면 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유석에서는 이석기 한명숙 석방에 대한 반발을 좀 하시기 위한 나쁜 사면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를 무슨 뭐 이석기 한명숙 이런 분들의 그 조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안 관련 기자 질의응답을 전해드렸는데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빨리 회복하길 바라고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이번에 제외됐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조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조금 전 입장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네. 내란 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이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자신을 감옥에 넣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고 피해자인 자신은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보다 더 줄어서 6천 명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1,000명을 웃돌면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명 늘어 1,084명입니다. 나흘째 1,000명대이자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6명 증가해 누적 5,07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8%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해 포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4.4%로 더 심각합니다.
남은 중환자 병상도 서울이 60개, 경기 61개, 인천은 11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32개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317명으로 전날보다 50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233명입니다. 전날보다 600명 넘게 줄면서 6,000명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추이를 볼 수 있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200명 넘게 줄며 감소 추세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163명, 해외 유입 사례가 70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4,404명, 전체의 71.5%의 환자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16명이 추가돼 누적 262명입니다. 신현중 기자, 오늘 중대본 회의에선 먹는 치료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밝힌 7만 명분보다 훨씬 많은 먹는 치료제 구매 협의를 파이자사와 진행해왔고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고 계약이 확정되는 즉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를 16만 2천 명분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또 위중증 환자 병상과 관련해 하루 10,000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보하고 회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속된 병상 확보 노력으로 의료 현장 병상의 병목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며 1,000명을 넘었던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가 300명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급증하면 불가피하게 일반 병상과 의료 인력 일부를 전환해서라도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진료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치료에 집중하는 대형 병원보다는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도심 번화가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대목을 맞았을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거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홍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평소라면 크리스마스 전날을 만끽하기 위해 시민들이 번화가를 한창 찾을 시기이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거리에도 1층에 20개 정도의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가게를 내놓았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갔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긴 것은 추워진 날씨 탓도 있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됐는데요. 이 때문에 약속 자체를 미루고 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나 거리에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자영업자 씨름은 다시 깊어졌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연말 대목을 또 놓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자 자영업 단체들은 오는 27일에서 28일까지 소등 시위를 벌이고 정치인과 공무원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는 등 집단 행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여전히 심상치 않죠? 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0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뒤 지금까지 23명이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단체 활동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이고요. 식사 때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도 확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학원에서도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종사자 3명과 수강생 7명 등 모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 청소년 사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백신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고요. 기본 방역 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YTN 김철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도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어제 하루 비수도권 지역에서 1,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구와 부산에 이어 대전과 강원에서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청주시 서원보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 충북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북 지역도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충북에서 9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자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관과 보육기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주에서는 의료기관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과 관련해 감염이 퍼지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공부방, 제천에서는 공공기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의 백신 접종은 지역 내 인구의 84%까지 마쳤으며 3차 접종률은 2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전과 강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과 강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생한 원주 확진자의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모두 3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강원 지역 오미크론 변이는 광주 지역 확진자가 원주를 다녀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확진자가 원주 지역 음식점 2곳을 방문했을 당시 음식점을 이용한 2명에게 전파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규 확진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 추가 확진된 12명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6건을 선별해 변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30대 여성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8일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고 미리 준비해둔 자차로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대전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0일 확진됐고 어제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동했을 때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보건소 앞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대상이 됐고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정부 들어서 5번째 특별 사면인 거죠? 네, 일단 현 정부에서는 좀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제하는 그러한 이제 태도를 취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면을 할 때 신년 사면이 있고요, 3.1절, 8.15 그렇게 사면을 이루어져 왔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5번째인데 사실은 거의 다 신년 사면, 특별 사면을 했었고요. 단 한 번 3.1절 특사만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 사면 자체에 있어서도 예상은 했지만 또 갑자기 그 범위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아마 좀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전제 조건이 이제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본인의 사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면 대상의 범위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인물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특별 사면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현실의 법정이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떤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결정을 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선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밝힌 가장 큰 사면 이유, 건강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건강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사회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 그리고 새 시대의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면서 여전한 사면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하는 홍선기 기자의 관련된 설명을 좀 들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국민 통합적인 관점을 좀 고려를 했다라는 청와대의 설명이었는데 정치권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회 연결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민주당 반응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저희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한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하고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 알아봤는데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민주당과 좀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늦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건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는 서면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은 SNS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이번엔 대선 주자들의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주요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방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된 전략 환경에 걸맞게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스마트 강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계획도 밝힙니다. 윤석열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오후에 아동 고아와 18세가 넘은 퇴소자들을 위한 단체인 고아 권익연대를 방문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밤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명동성당 자정미사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각 당의 입장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사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사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심사위원회는 이제 내부위원 5명,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이제 공판 송무부장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외부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9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면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대통령에게 재가를 올리죠. 그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면 대상이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뭐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뭐 이번 사면 자체도 사실은 지난 20일, 21일 그렇게 사면심사위원회를 이제 2번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날은 이제 민생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날에는 이제 사회 갈등 사법,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배치 반대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회 시위란 법률 위반이랄지, 뭐 전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된 지식법 위반이랄지 이런 일종의 뭐 양심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상당히 주류였는데 이제 갑자기 사면이 전격적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갑자기 사면이 전격적으로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사면법을 보면 이 특별 사면의 권한 자체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류, 여러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됐다는 것,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별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면 일반적으로는 형 집행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질병으로 해서 위험이 초래된다든지 아니 뭐 생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하거든요. 근데 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리나 변호인의 뭐 본인의 신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모양새랄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사면하지 않고 그냥 입원해서 배제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뭐 보통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뭐 이렇게 급하게 내릴 이유는 없다. 물론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뭐 언론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청와대 시각에서 심각할 수도 있고 또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격적 결정에는 건강상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면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건강 문제가 아무래도 기류를 좀 바꾸는 데 큰 역할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도 일단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뭐 경우 때서는 본인의 진정한 반성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지 사면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 공감대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서전 형식으로 책을 집필을 해서 출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던 것이 충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건강상 이유가 아마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제 건강은 뭐 안 좋다고는 말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비교하면 그래도 좀 양호한 편에 속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은 이제까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연 이대로 계속 사면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에 관한 문제지 청와대 내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은 결정이 됐고 제가 앞서 취재 기자로 연결을 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출소 절차나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으면 사실은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치소 자체에서 특별 사면 절차를 거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정도가 구치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아마 그 절차를 거칠 확률이 크다. 그러면 특별 사면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뭐 치료를 받든지 소원 치료를 하든지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삼성 서울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도 사실은 벌금과 취직 문제 때문에 공매가 돼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갈 집이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물론 누가 뭐 제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본인의 어떤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측근이랄지 이제 본인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탄핵으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 그 기본적인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지금 어떻습니까? 전직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잖아요. 네. 더군다나 재직 중에 탄핵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없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가 기밀을 다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 그러니까 밖에 활동할 때는 경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대해서는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경호 경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래서 약간 전직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지금 대통령 경호법이 약간 충돌을 해요. 그렇지만 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 경비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뭐 종신적으로 경호 경비는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특별 사면과 함께 복권이 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네네네. 이 복권이라는 게 형의 선고로 인해서 박탈당했던 권리를 복귀시키는 그런 취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보면 이 박탈당했던 권리가 다시 복귀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복권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선거권이죠.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원위치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자체의 어떤 복권이 됐다고 그래서 대통령 애우에 관한 것이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복권의 가장 핵심은 외부에 나와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른 출마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본인이 사면 이후에 어떤 정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외부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엄청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한명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형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사면이 아니라 복권을 이번에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권리가 피선거권이잖아요. 네. 그 실제로 정치 출마할 수 있는 권리. 한명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지금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복권했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 사면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년을 살아야 하는데 5년을 안 살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복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단 말이에요. 물론 특별 사면도 예외적으로 형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그러한 특별 사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다 형 집행 면제거든요. 그렇지만 한명수 전 총리는 사실은 다 집행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네. 형 집행 면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권만 해준 건데 결국 한명수 전 총리는 뭐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복권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진보 진영층에서도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예.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래서 특별 사면 때마다 한명수 전 총리를 사면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런 걸 반영을 했고 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어떤 결집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내년 대선과 함께 뭐 서울 종로를 비롯해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지역구가 몇 곳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네네. 내년 그 중반에 가면 지방선거도 있고 거기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열려 있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가장 중요한 데가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 아니겠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결국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아마 후보로서 출마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이번 가석방 자체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 진영의 결집은 유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도 진영을 끌어들이는 데는 상당히 뭐 그렇게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선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추가 사면 여부도 궁금해지는데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뭐 김경수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형을 선고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와 좀 관계 있는 범죄로 이미 선고를 받아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죠. 전에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근데 가석방으로 일단은 뭐 형 집행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없는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 또 재벌 특혜랄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에 균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뭐 쉽지 않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특사가 현 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발표된 특별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성탄절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휴일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낮 동안 수도권과 강원 곳곳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호남 서해안에도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중부지방부터 공기가 차가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 선에 그치겠고요. 부산은 1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중반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